대선의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상승을 쭉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도 아마 9월 이후에 이제 10월부터 조금 상승을 할 거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호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투자자이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인 호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8월 5일 날이 좀 네, 중요한 기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네, 그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 때문에 좀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후로 좀 시장 시황?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향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시나리오 한 3개 갖고 온 게 있는데 네, 그게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고 조금 달라진 것도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그냥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거든요. 그렇게 네, 이제 일봉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8월 5일에 아마 거의 4만 9천 부근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네, 한 6만 한 5천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고 어제 FOMC 이후로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방송 때 아마 7월 말쯤에 7월 20일 부근에 나왔었는데 아마 요때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하고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제 좀 나스닥이랑 미국 주식들이 크게 하락하고 우리나라 주식까지도 크게 하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로 3만 9천 달러까지 회복하고 다시 반등하나 싶었더니 다시 또 한 번 경기 침체 우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5만 한 3천 살짝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6만 2천을 오르면서 되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네, 비트코인 이렇게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왔었거든요. 3가지 네,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 사이클을 유지해서 2025년 한 3분기, 한 9월까지 상승을 할 거고, 요거는 이따가 제가 사년주기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이제 6개월 빨라진 사이클, 1년 빨라진 사이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1년 빨라진 사이클에서 뭐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사이클이 끝날 것 같은 가능성은 지금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래는 한 6개월 빨라진 사이클을 가장 크게 봤는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기존 사이클대로 갈지 아마 6개월 빨라진 사이클을 갈지에 대해서는 약간 한 반반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냥 기존 사이클을 유지하는 패턴으로 아마 방향으로 해서 이제 상승장 끝날 때까지 요게 맞던 틀리던 간에 요걸 기점으로 제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곰곰하게 계속 최근에 관점이 좀 상승할 것 같은데 계속 하락하면서 제 뷰가 많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렇게 항상 제 책에서도 4년주기 바탕으로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이클들을 되게 무시하면서 투자를 하고 약간 단기적인 시황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큰 틀에서 기존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요 바탕으로 앞으로 분석을 할 거고 뒤에 요 4년 주기 사이클을 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클이 기존대로면은 더 이렇게 상승장이 더 오래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렇죠. 네. 상승장이 더 오래 가는 거면 여러모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더 좋은 시나리오인데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나 싶어갖고 좀 보수적으로 네,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하락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계절을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봤는데 결국에는 또 사이클대로 현재까지는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사이클이 ETF 때문에 좀 땡겨지거나 뭐 이제 일찍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4년 주기 사이클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변수가 나타나고 어떤 변수가 나타났을 때 이제 사이클이 변했는지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두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여기 사계절 차트 기준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상승장 끝날 때까지 한번 분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일단 저도 3월 달에 되게 네, 이 사이클이 왜 이렇게 빨라졌지?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네, 네, 지금 3월 달 이후로 벌써 6개월이 넘게 지난 시점이잖아요. 3월 네, 14일이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단기 고점이죠. 근데 그 그렇죠. 네, 이후로 6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 조정되는 거 보니까 역시 쉬운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네, 결국엔 뭐 순리대로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어, 그러니까 호필님 책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대선을 끼고 있는 이 4분기, 그러니까 네, 반감기가 있는 해에 4분기가 되게 사실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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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월 달 해봤자 이제 뭐 한 2주? 그렇죠. 네, 2주도 안 남았잖아요. 한 이주만, 열흘밖에 안 네. 남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그 부분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 4년 주기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이클이 빨라졌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 69,000 기존 고점을 반감기 전에 뚫으면서 사이클이 약간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으면은 차트가 좀 깨지는 게 맞고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장세가 나왔으면은 사이클이 좀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게 하락폭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그래도 거의 7만 3천에서 4만 9천까지 한 33%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꽤 큰 기간 조정도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도 좀 어느 정도 큰 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사이클 유지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후에 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기존 사계절 사이클에 제가 노란색 선들을 하나씩 추가를 했어요. 네. 요 노란색 선들이 뭐냐면 그 항상 9월 기준으로 했거든요. 반감기 있는 해 9월. 그 네, 해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이후로 9월 이후에 비트코인이 계속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네, 대선이 이제 다가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분기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9월 초반이 좀 힘들게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하면서 9월이 통계적으로 안 좋았는데 쉽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반등하는 걸 봐서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12년 9월이거든요. 여기도 뭐 10월 달에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그 뒤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였고요. 이런 네, 걸 봤을 때 아무래도 대선의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상승을 쭉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도 아마 9월 이후에 이제 10월부터 조금 상승을 할 거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반감기하고 미국 대선 이 두 가지가 겹친 이슈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아시다시피 올해는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잖아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네네, 지금 촬영 기준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빅컷이죠. 무려 0.5%를 금리 인하 피보 시점에서 처음 시작부터 빅스텝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앞으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면은 0.5 이상 하면 경기 침체 우려로 좀 네,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일 핵심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냐 안 하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결국엔 많은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또 경기 침체 때문에 0.5%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약간 최대한
어떻게든 부양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지금은 보고 있고, 물론 내년에는 어느 순간에 경기 침체가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승을 좀 크게 하면은 이따가 뒤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큰 조정이 한 번씩 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한 비트코인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간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50% 이상 현금화하면서 앞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그 나머지 돈 갖다가만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큰 하락이 왔을 때 다시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들어가든지 아마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당장 한 대선 전, 대선 이후 뭐 연말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6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6개월 내에. 저는 그래도 한 너무 없는 건 아니고 한 20%에서 30%인데 그래도 한 20% 정도? 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모르는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낮게는 보지만 결국에는 침체로는 나중에 가지는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첫 네, 번째는 경기 침체 이슈고요. 사실 네, 경기 침체 이슈는 저도 6개월 내로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네, 있진 않거든요. 두 네, 번째가 이게 더 무서운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이게 뱅크 오브 재팬 총재가 12월 달에 또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이게 저는 되게 몹시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아, 저는 좀 생각하기 싫은데 만약에 일본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0.25%거든요. 일본 네, 기준금리가 0.5%로 한 차례 더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그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엔캐리드 트레이드 조건이 4개가 있어요. 네. 먼저 일단은 어쨌든 일본의 값싼 이자를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성장을 하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뭐 이외 국가들의 금리가 크게 낮아지거나 아니면 심각한 침체가 오서 성장이 안 나올 요 4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중에서 최소 2개는 이상 나와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3개 이상 작동을 해야지 엔캐리트의 청산이 나오는데 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해야 돼요. 음, 청산이잖아요, 청산. 내가 네. 손실을 보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뭐 하락을 기점으로 일단 하락이 발생하고 요런 앞에 4가지 중에서 한 두세 가지가 한 번에 발생했을 때 아마 엔캐리트의 청산 이슈가 나오는데 이번 8월 5일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로 이제 본인이 이제 거의 대선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무리한 발언을 했어요. 대만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더 한다라고 하고 미국도 반도체 제재를 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같은 거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기술주가 먼저 폭락을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이 일본에 나왔고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그랬고 또 경기 침체 지표가 네 개 중에서 세 개가 나오면서 이게 모든 게 맞물려서 그런 공포가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엔캐리드 청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좋지 않은 거는 아마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화가 강세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외국에 있는 이제 투자한 것보다 그냥 다시 들어오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쇄적으로 청산되면 더 위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과연 일본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12월 달에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엔화가 그렇게 약세로 돌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강세를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이만 있고 일본이 급격하게 엔화가 무너지지 않으면 좀 금리를 올리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일본 경제가 좋아야지 금리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과연 물가는 올릴 수 있을지,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지만 네, 미국에서 뭐 경기 침체 이슈가 아예 없다. 네, 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돌아가는 청산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이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 성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제 성장을 먼저 봐야 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으면 굳이 일본이 금리가 올려봤자 0.5%잖아요. 0.5%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미국의 성장률 나오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최소 두세 가지가 한 번에 겹치고 자산 시장이 폭락해야지 연쇄적으로 청산이 발생하면서 큰 위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50% 현금화 한다는 이유도 이런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차원에서 저는 관리하려고 현금 확보를 해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면 반 정도 네, 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반을 팔기 전에 12월 네, 달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그러면 홀드 예정이신가요? 네, 홀드로 가야죠. 어쩔 수 없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냥 안고 가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금리 인상이 쉬운 건 아니니까 그냥 안고 네. 가겠다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12월쯤 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좀 기존 고점은 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네. 최소.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좀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조금씩 한 뭐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 30%만 약간 현금화만 해놓더라도 그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금 갖다가 오히려 하락이 더 세게 오면은 더 살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냥 가만히 가다가 정말 큰 하락이 나오면은 버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지난 상승장 때 제일 힘들었을 때가 2021년 5월에 붓다빔이라고 불렸던 그 60%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네네. 그때 거의 알트코인들도 8, 90%씩 빠졌어요. 한두 달 만에. 네. 그때가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급격하게 올렸는데 그때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하락에서. 음, 그때 적극적으로 투자했으면 오히려 큰 돈을 벌었고, 저랑 같이 이제 투자하셨던 팽돌이님은 그때 위믹스를 더 사시면서 이렇게 좀 많이 엑시트를 하셨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경험이 없거나 이제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항상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10만 불 이상이거든요. 1억 네네. 5천만 돼도 10만 불이 네. 넘어갈 것 같은데 10만 불 돌파 시점을 일부 매도 기회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정고점이 한 7만 3천 달러 정도 네. 됐거든요. 네. 7만 3천 달러 돌파 시점에 일부 매도를 추천하시는 음, 건가요? 일단 7만 3천은 넘어가고 10만 달러가 가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 정도 되는데 네, 그때 만약 정말 상승장이고 김프까지 끼면은 거의 1억 5천 금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한 본인이 불안하시다 하면은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 이렇게 좀 분할로 계속 쪼개서 매도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네. 예를 들면 뭐 1억 2천에 뭐 10%, 1억 3천에 10%, 1억 4천에 10% 이렇게 쭉 계속 판매하면은 나눠서 계속 팔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파는 전략도 좋고 아니다 나는 한 10만 달러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할 것 같다. 거기를 한 번에 뚫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도달하면은 아마 많은 매물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심리적 저항이 되게 크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이번에도 6만 9천이 되게 컸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 10만 달러 부분이 좀 저항선이 크기 때문에 만약 거기를 한 번에 못 넘고 거기를 기점으로 한번 세게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한번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네, 그래도 좀 재미 삼아서인데, 7만 3천 달러 돌파 시점은 네, 네,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음, 9월 19일 기준으로 지금 막 6만 3천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네네, 비트 가격 기준으로 지금 8,400만 원 살짝 넘어 있는 상태인데, 정고점이 한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네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그러니까 미국 가격으로 한 7만 3천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네네. 달러 좀 떨어졌으니까. 그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는 만약 지금이 정말 반등이 시작이 됐다. 만약에 금리 인하에 찐반이다. 대한 네, 찐반이라고 하면은 뭐 10월 안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음, 이제 한 10월에서 11월? 11월쯤 전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거는 대선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좀 더 빠르게. 근데 네.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좀 더 지지율이 오고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약간 조금 올라가되 이렇게 막 큰 상승보다는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만 3천이나 7만 3천 네, 달러 혹은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1억 정도 되기 전에 네. 큰 폭의 조정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갈 것 같으신가요? 일단 9월이 항상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 통계가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 역사상 월별 그 수익률 통계를 보면 가장 안 그렇기 좋은 때문에 달이죠. 9월은 항상 안 좋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조정의 가능성은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일봉인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 네. 저점들을 안 깨고 지금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그래도 한 5만 8천, 5만 6천 뭐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추세적으로 막 갑자기 올라가기는 조금 나스닥이나 이런 거를 좀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0.5%가 지금 호재로 작용은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도 뭐 나스닥이 10%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폭락이 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밑에서 많이 샀거든요. 생각보다 고래들이. 그 음. 기관들도 좀 많이 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 밑에 저점들을 좀 깨지는 쉽지 않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조정 없이 올라간다고 하면 한 10월 말에서 11월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좀 한번 더 세게 조정이 온다 라고 하면 한 연말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재미 삼아서 드리는 네, 질문인데, 8월 5일 날 비트코인이 4만 네, 9천 달러까지 빠졌었잖아요. 네, 그걸 저는 3월 이후에 단기 저점이라고, 역사적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4만 9천 달러를 깨고 밑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스의 청산이랑 경기 침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음, 비트코인의 이슈만으로는 그렇게 4만 9천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는 하는데 다만 이제 조금 조정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5만 초중반까지 조정이 한번 세게 온다라고 네. 하면 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 하락론 외치시는 분들이 뭐, 3만 달러 깨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앞으로 뭐, 네.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3만 달러가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3만 달러가 한 4천만 원 정도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2억에서 80% 빠지면은 4천만 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3만 달러까지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4만에서 뭐 3만 초반까지는 힘들 것 같고 아마 그래도 좀 이게 만약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정말 큰 버블이 오면은 거의 80% 이상씩 빠지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지난 상승장에서도 덜 빠진 게 77%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억에서 빠진다고 하면 77%면은 거의 7,700만 원 빠져서 2천 거의 8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3천만 원 아래로도 또 빠질 수 있는데 뭐 네. 2억을 잡고 80% 빠진다고 하면 4천만 원도 되기 때문에 패닉이 한번 오면 더 크게 올 수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솔직히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시총도 무겁다 보니까
뭐 아마 80% 이상 하락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 60%에서 한 70% 정도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성은 지금 고려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상승장 끝나고 왔을 때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비트코인이 너무 크게 올라가면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면 또 빠지는 것도 좀 덜 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고점이 가는지에 따라서 뭐 3만 달러를 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거는 깨기는 쉽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한 그럼 많이 혹시, 빠져도 한 5천만 원 정도? 진짜 네. 많이 빠지면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는 그러면 크립토 윈터가 오기 전에 비트코인은 전량 매도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항상 전량 매도라고 했는데 음. 아, 요즘 하라고 오면서 좀 느꼈던 게, 아, 다 팔 수 있을까? 그, 어쨌든 분할로 판다고 해도 마지막에 다 털고 모든 코인은 다 팔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원래는 뭐 다 팔라고 얘기하셨는데 알트코인은 웬만하면 다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정말 90%, 95% 빠지거든요. 거의 99%까지도 빠지니까 알트코인은 정말 정말 위험하고 진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거의 다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본인이 정말 믿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소액 정도는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 다 못 팔면은 그냥 놔두고 있다가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하락이 올 때마다 추매하면서 계속 다시 이제 또 다른 사이클 상승장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진입을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막 네, 빠지고 있으니까 언제 네, 들어가야 되나 이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음, 것 같거든요. 네. 좀 바닥 시그널? 요런 때면은 좀 사도 좋다. 뭐 이런 시그널이 좋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시그널보다는 일단은 고점 대비 얼마 정도 빠졌는지를 항상 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최소 10% 이상 발생을 하면은 분할로 사시는 분들은 계속 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렇게 4만 9천 달러까지 빠졌을 때 네, 4만 9천 달러에서는 거의 사기 힘들거든요. 네, 만약 그쵸. 4만 9천 직전에 사거나 아니면 직후에 이제 반등 왔을 때 사는데 그래도 늦게 사더라도 한 5만 3천 대는 사야 되지 않을까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음, 그렇기 때문에 쭉 사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세게 반등했을 때 본인이 이제 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맞고 아니다 이제 한 번 더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마이너스 생길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기회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한 네. 3월부터 6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만약에 알고 계셨는데 사야지 하다 계속 놓치셨다면 지금은 좀 들어가셔도 좀 오래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상승장 가서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한 최소 2, 30%는 사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음. 이게 아예 없으면은 계속 못 사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한 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고 너무 빨리 사고 안 사면 계속 못 사거든요. 그렇기 네, 맞아요. 때문에 요거를 중간을 얼마나 조절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정말 내가 늦었고 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는데 하나도 못 샀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한 30%는 과감하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정말 불안해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번 사이클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에 진짜 크립토 윈터가 오고 비트코인 사계절 중에 이제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때 사시는 것도 어차피 다음 기회를 위해서 지금은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본인이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네. 매수할 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2, 30% 정도는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 사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사야지 관심을 갖고 계속 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무서우면은 30%까지는 좀 힘들면 10%에서 20%라도 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를 좀 자주 하잖아요. 일단 제 방송을 보고 있다는 뜻은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은 이미 매수는 하신 것 같고 네. 매수 찬스가 그동안 너무 많았어서 이미 현금이 다 바닥난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나마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자 분들이 많긴 하신데, 사실 가장 우리나라 특성상 가장 많은 게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잖아요. 현금 전액이 다 알트코인에 대부분 투자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존버 하는 게 음, 맞을까요? 알트코인이 상승장에 오는 거는 요 사계절 차트 중에서 가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음, 지금은 사이클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아직 여름 끝자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을이 올 때까지는 빠르면 두 달,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한두 달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4, 5개월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네,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도미넌스는 이제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네, 보시면은 알트코인이 폭등하는 경우는 이 도미넌스가 쭉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도미넌스가 추세적으로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이클이 아직 안 깨졌다라고 보고 있고 여름이 이제 도미넌스 거의 회복하는 기간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020년 9월이잖아요. 요때 도미넌스가 또 크게 한번 올라요. 음, 요때 이제 비트코인 흡성대법이라고 하거든요. 비트만 네, 올라가요. 근데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 수익률만큼 올라가는데 비트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좀 보긴 힘들고 오히려 비트가 수익률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네, 요런 게 한 번 더 나오면 여기 지금 도미넌스가 한 58%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 60에서 한 제가 많이 가면 64%?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만 똑같이 예전처럼 올라가면은 알트코인 안 올라가면 정말 힘들고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로 옮기거든요. 그때 음. 알트장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약에 정말로 알트코인에 너무 크게 물리셨다라고 해서 도저히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이 상승할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내가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비트나 이더를 사서 조금 위험을 좀 해지하는 게 좋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게 알트코인이 모든 코인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 상승장에도 그렇고 계속 알트코인 올라가는 상승하는 코인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짜 몇 개 코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뭐 믿고 있는 코인들은 몇 개는 있는데 그 코인들이 과연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정말 본전까지 왔을 때 또다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때 조금 너무 힘들었다 하면은 그래도 최소 한 30%에서 50% 정도 덜어내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정말 큰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좀 상패도 한번 각오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익률을 만약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정말 좋은 코인이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제 뭐 알트코인에 주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률 올라가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투자 심리가 거의 너무 죽었거든요. 특히 알트코인은 이제 아예 믿지를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옛날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유동성이 되게 풍부해서 양적 완화 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까지라도 조금이라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아무리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좀 끝까지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사실 거면은 뭐 알트코인의 일부분을 타고 나머지 이더나 비트로 항상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올 시즌에는 좀 이더가 유난히 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는 가격 조정 받아서 올해 한 뭐 2, 3월? 뭐 요 정도 네, 수준까지 빠진 건데, 이더리움은 뭐 작년 이맘때 수준까지 이렇게 막 빠져 있잖아요. 음, 이더리움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음.
좀 뭐 불안감 이런 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더리움에 네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은 결국 비트코인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그래도 뭐 엄청나게 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어느 정도 수익률까지 올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더리움이 크게 못 올라가는 이유는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고점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상승장 때 그러니까 2018년 17년도에 한 200만 원에서 18년도 9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거의 95%가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0만 원 넘게 갔었거든요. 그 50배가 올랐는데 솔라나도 이번에 보면은 거의 만 원대? 최저점이 거의 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지금 가격 보시면 네, 그럼 거의 20만 원 넘는 가격, 거의 20만 원 지금 넘었다가 지금 살짝 조정이 왔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 엄청난 수익률을 준 거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크게 상승을 못한 거는 약간 좀 덜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도 이더리움이 좋게 보는 이유는 현물 ETF를 승인을 받은 코인이거든요. 알트코인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거면 이더가 크게 올라야지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든요. 제 네, 책에서도 써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이제 알트장이나 본격적인 상승장을 시작을 알리고, 이더리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정받고 한 번 더 크게 올라갔을 때가 거의 고점이다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결국엔 상승의 시작과 끝을 알리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알트들의 큰형님은 이더리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이 맞습니다. 오르면 알트들 다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빠지면 알트들 다 이게 맥을 못 추고 이더리움이 정말 진짜 진정한 큰형 알트들의 큰형님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계시긴 하네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가면은 최소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는 가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고요. 뭐 2천만 원까지는 좀 못 가더라도 그래도 한 1천만 원 이상에서 1,50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 최고점에서 한 0.9 정도 곱하면은 대충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9. 그러니까 9% 비트코인 가격 대비 9%까지 네.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보통 20대 1 이렇게 해서 뭐 한 10대 1까지 보통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 10대 1은 이제 비트가 살짝 하락하고 이더리움 올라갔을 때 나오기 때문에 한 0.8에서 0.9,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0.7인데 제 생각에 봤을 때는 한 0.8에서 0.9 정도 비트코인 최고점 가격 대비 이렇게 음, 하면은 대충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한 2억까지 간다, 뭐 한 비트코인 한 1억 5천 간다라고 하면은 한 1,000만 원 1,500 조금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계산을 하고는 있는데, 또 모르죠. 또 이더리움이 갑자기 이제 비트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10대 1도 깨지 0.1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0.8에서 0.9 정도 보면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항상 저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몇 퍼센트 가격 저도 이렇게 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BTC 차트를 저는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BTC 차트를 봤을 때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이 한 0.8, 0.088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8.8%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지난 사이클 최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여기 딱 보시면 0.88이거든. 네, 0.088이거든요. 0.088.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0.9까지를 좀 잡았던 게 요 이유가 첫 번째 있고요. 그거보단 만약에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요거보다 조금 낮으면 한 0.8? 한 요 그러니까 정도 요 고점 잘 그 가면 부분까지는. 0.8. 네.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지금까지 못 올라간 걸 한 번에 올라가면은 여기 예전에 보시면은 여기 2000 요때가 지난 첫 번째 사이클의 최고점이거든요. 여기는 0.12였어요. 네. 그럼 0.1까지도 갈 수는 있거든요, 원래.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아까 여기 0.088 그러니까 한 0.8, 0.7에서 0.8 정도 보시면은 한 2억 간다고 하면 0.7이면은 1억 1,400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이제 레인지를 그 정도로 잡아놓으면은 대충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되게 기다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빠진 게 현물 ETF 상장 이후였단 말이에요. 네, 전 날짜도 기억하는데 7월 23일 이후로 이더리움이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하다가 8월 5일 날 엔캐리 트라이드 청산 문제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2,100달러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네, 어, 이게 이더리움 ETF가 사실 호재잖아요. 네, 누가 봐도 네. 호재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었는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 지금 방금 여기 이더리움 인덱스 차트거든요. 네,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딱 ETF 7월 이후로 23일. 하락했다가 반등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하락한 거 보면은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 때 그 이슈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 가격을 회복을 못한 거고 네, 차트들이 보면 알트코인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다 이런 차트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락을 지금 빨리 추세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결국엔 비트가 빠진 만큼 이더리움은 더 많이 빠지거든요. 원래 알트코인들이 항상 그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물론 ETF가 뭐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긴 해서 호재도 있지만 뭐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비트코인이 여기서 좀 올라갔었으면은 충분히 한 1억이 다시 넘고 전고점을 한번 넘었으면 이더리움도 여기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비트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암호화폐에서는 비트코인이 빠지면 모든 코인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아까 BTC 차트가 있잖아요. 네, BTC 여기 차트 아까 보시면은 이더리움 BTC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화폐를 가지고 알트코인을 샀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알트코인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식은 아직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알트코인들 개별이 뭐 엄청난 이익이나 성장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은 없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좀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는 계속 올라가고 향후 이제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면 정말 이게 실생활에 활용이 되고 어떤 기업의 가치가 있고 사용의 가치가 있고 코인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과 별개로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번 사이클까지는 그건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가 솔라나는 물론 빠지긴 빠졌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빠지진 않았잖아요. 네, 솔라나보다도 이제 이더리움이 못한 건가 하는 좀 우려? 뭐 이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솔라나 대 이더리움. 뭐 호빌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솔라나도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네. 때문에 솔라나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솔라나 차트 보면은 여기 가격이 그때 요때가 비트코인 그때 아마 FTX 터지면서 난리 났었을 8불 텐데 정도 됐을 거예요. 저점이. 네, 여기 한 8불 정도 네.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한 8불 딱 찍었네요, 여기 보니까. 네. 8불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뚫고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만약에 이더리움이 전고점 부분에 도달하고 돌파를 하면은 솔라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솔라나도 좋지만, 그래도 솔라나는 아직 ETF를 신청하시는, 승인된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승인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뭐 솔라나 그 선물 ETF도 아직 개별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번에 솔라나는 좀 ETF 승인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이더리움이 못 올라간 거를 솔라나가 뭐 많이 몰리면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왔다라고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솔라나는 투자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더리움이랑 비트 위주 하고 차라리 다른 알트들 완전 좀 수익률 기대할 거면 오히려 좀 더 리스크한 알트 쪽으로 나중에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는 보고는 있고 만약에 솔라나나 이더리움 중에서 나는 솔라나가 더 좋다라고 하면 솔라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메이저 알트에 투자할 거라면 차라리 이더리움이 낫다고 생각하시고 이더리움보다 수익률 더 좋은 알트를 생각하면은 차라리 시총 작은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이 되게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 힘들어하고 있는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아, 네, 저도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비율로 따지면 거의 반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이더리움이 뭐 최근에 산 것들은 순위도 많이 보고 많이 못 올라가서 뭐 가끔씩은 답답할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말 최악으로 비트코인이 일찍 하락하면서 이더리움이 한 번 더 크게 하락해서 정말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해도 이더리움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현물 음, ETF가 됐기 때문에. 네. 하지만 나머지 알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솔라나도 음, 이번에 진짜 없어질 뻔했잖아요. 결국엔 뭐 네. 살아남긴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이더리움 비트는 무조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알트코인은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솔라나가 그렇게 뭐 없어진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극단적으로 봤을 때 진짜 비트이더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좀 더 그래도 메이저 아이트 할 거면 솔라나만 너무 투자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솔라나 비트를 같이 하시던지 아니면 솔라나 이더를 같이 투자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결국 최악이 와도 이더리움은 버티면 언젠간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4년 버틸 각오하고 존버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 4년 존버, 이더리움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굳이 본인이 끝까지 장기 투자를 하고 정말 비트코인이랑 이제 비트코인 요 암호화폐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 딱 두 개만 뽑으라고 하면은 비트랑 이더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블랙록에서 이더리움을 괜히 그 ETF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비들 펀드도 잘 돌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뭔가 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기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건데 그래도 그냥 지금 당장 사라지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은 더 올라가고 나서 이제 좀 시가총액이 높아진 상태에서 새로운 이제 뭐 기존의 이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이제 나오는 코인들이랑 좀 그때는 약간 경쟁을 좀 세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만큼의 할 수 있는 코인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밖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이 뭐 나쁘지 않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코인 딱 두 가지 뽑으면 비트 이더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블랙락의 ETF를 믿고 가자.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있을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제까지 있었던 사이클과 어떻게 다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좀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장 네. 큰 게, 뭐, 현물 ETF 승인된 거,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사이클이 좀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반감기 전에 최고점을 넘어섰잖아요. 이런 적은 진짜 네.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좀 비슷한지, 이런 부분들 짚어주시면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사이클 3개 중에서 3번 사이클은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제외하고 기존 사이클 유지랑 뭐 6개월 빨라진 사이클 요 두 개 갖다 비교를 했는데 네, 저는 앞으로 이제 기존 사이클 유지하고 비트코인 사기적 차트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기본 전제하에 모든 시나리오들을 분석을 할 거고 다만 여기 이제 기존 사이클을 유지하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장 환경이 되게
1, 2차 사이클, 여기 1차 사이클이 2017년도, 2차가 2021년도거든요. 3차 사이클이 이제 원래 이제 사계절 차트 기준으로는 2025년 한 9월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요 사이클이 뭐가 달라졌는지 분명하게 너무 달라진 게 많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세계 경제인데 세계 경제는 이제 1, 2차 사이클은 글로벌 경제 시대였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부 좀 문이 닫히면서 이제 조금 분열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제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차 사이클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이랑 미국 무역 분쟁이 좀 심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블록 경제가 됐고 자국 우선주의 위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로 봤을 때 1, 2차 사이클에는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1차 사이클에서는 물론 금리를 올리고 있었지만 낮은 상태에서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고요. 2차 사이클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제로 금리까지 가고 양적 완화까지 시작하면서 저금리였고 지금 3차 사이클은 최근에 이제 뭐 금리를 0.5%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제로 금리까지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대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1차 사이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고 2차 사이클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모두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이에요.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 중에 특징이 뭐냐면 첫 해년도에는 무조건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클 때 항상 그 비트코인이나 주식들이 다 좋았어요. 자산 시장들이. 네. 그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요번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연임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의 그런 유동성 푸는 정책을 과거처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첫 연임이니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친화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고 해서 꼭 나쁠까라는 점은 좀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 대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청나게 변동성이 클 거예요 위아래로 그렇기 음, 때문에 투자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고 해리스 지금 후보가 될 경우에는 크게는 못 올라가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안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1, 2차 사이클에서는 그냥 이머징 마켓의 주식 시장이랑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게 위험 자산, 완전 극도로 위험한 자산이라고 인식을 되어 있고 최근에는 달러 표시 ETF,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달러 표시 자산이 됐어요. 물론 지금도 위험 자산이지만 요 달러 표시 자산이냐, 달러 표시 자산이 아니냐는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고 과거랑 정반대되는 시장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기존대로 저는 고점대로 기존 사이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하겠지만 요렇게 너무 달라진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과거랑 다른 사이클이 그릴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엔키디 트레이드 청산, 뭐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과거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이클대로 움직일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이제 한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대표님도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통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표본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표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 사이클을 그릴 수가 있고 현물 ETF 승인되면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뭐 이번 사이클까지는 진행되더라도 다음 사이클부터는 전혀 다른 사이클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인데요. 네, 트럼프랑 해리스랑 대선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네.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는 것과 해리스가 되는 것, 호필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쪽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뭐 비트코인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면 여러 가지로 좀 기회는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너무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잖아요. 네. 이 엔캐리드 청산의 시발점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말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정말 대선이 확정이 됐을 때 갑자기 주식 시장이 갑자기 무너진다. 그럼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거든요.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 것처럼. 네. 그런 게 한번 나왔을 때 좀 엄청 좀 힘든 시간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최고점만 비교했을 때는 훨씬 높을 건데 그 변동성을 과연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위에서 익절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어차피 그렇게 막 썩 엄청 친화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죽이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향이 되면 비트코인도 결국에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져다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네, 네, 해리스가 특별히 암호화폐 규제를 엄청 하지만 않으면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쵸. 대신에 이제 상승이 조금 고점만 비교해 보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음, 조금 우리가 또 좀 생각보다 덜 올랐는데 근데 이런 데 끝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또 못 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고 오히려 저희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해리스 부통령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정말 극단적이고 난 끝까지 버틸 수 있고 네, 지난 사이클도 몇 번 경험해봤고 이런 분들한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트럼프 최근에 기사들 보니까 자녀들이 자꾸 디파이 사업한다고 계속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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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그런 거 보면 결국엔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좋은데 그 가기까지가 과실을 맺기까지가 엄청 험난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번에 8월 5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버티면서 끝까지 내가 안 팔고 올라갔을 때 잘 팔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트럼프랑 해리스. 저는 아직도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 네, 무게추를 조금 두고 결국에는 계시네요. 뭐 네, 물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면 네, 어쨌든 좀 집결하게 결국에는 지금 직결을 어느 쪽에 더 해야 되는지가 지금 포인트거든요. 네, 그 투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보수인 사람이 갑자기 또 공화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 찍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표들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가 중요한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다 아니다 얘기는 많지만 결국엔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암살 시도도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보수층이 또 결집하는 계기가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지금 또 오늘 뭐 삐삐가 레바논에서 폭파해갖고 좀 약간 세계적으로 위험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네,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은 결국에는 좀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또 말실수를 계속하면은 해리스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저는 약간 옛날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좀 특히 음, 우리나라에서 유독 좀 트럼프보다 해리스 그 지지율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을까라고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대선은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호필님은 트럼프 쪽으로 당선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시네요. 그럼 트럼프가 되면은 앞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변동폭이 되게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변동성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엔키디 트레이드 청산 같은 미친 하락과 변동성. 다시 상승이 되는 그런 미친 변동성이 올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떠나가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고 거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대단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선과 자체는 네, 그렇죠.
네, 대선에서 뭐 이렇게 누가 되는지 사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돼도 저는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해리스가 돼도 변동성은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미친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2025년에는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도 돈을 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네, 비트코인에도 되게 좀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누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좋은 흐름으로 온다면 사실 자발트라고 하죠. 시총이 좀 작은 알트들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코인들 선별하는 방법 이런 것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기 나올 때마다 언급하는데, 과거 네. 옛날 코인들, 옛날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뭐 음, 시총 높은 거 뭐 솔라나 정도까지는 제가 뭐 기존 고점 찍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코인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새로 나온 코인들 계속 강조드렸고, 네, AI 코인을 원래 좀 많이 좋아하고 저도 좀 투자했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좀 팔고 했는데, 그래도 음, 어쨌든 뭐 손해는 저는 안 보긴 했는데, 그래도 90% 이상 빠지면서 되게 좀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AI 거품론이 발생하면서 좀 많이 네.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지금 이대로 끝낼까라는 생각을 좀 의문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엔비디아나 AI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하면 AI 코인들은 좀 지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블랙록에서 많이 밀고 있는 RWA 토큰 관련돼서는 항상 그냥 저는 블랙록 때문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RWA를 되게 좋게 보는 게, 제가 옛날에 ICO 투자다 망했는데, 제가 그 ICO에 열심히 투자했던 이유가 모든 것에 토큰화거든요. 그거에 정말 빠져갖고 했는데, 그거를 진짜 실제로 하려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음, 물론 지금 나와 있는 RWA 코인이 그 세상을 바꿀 코인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직 확신은 없는데, 네. 그래도 약간 항상 알트코인은 뭔가 해주기보다는 이제 호재성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약간 기대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RWA 보고 있고, 대기업에서 발행된 코인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 관련된 코인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저는 크레이튼이랑 핀시아를 옛날에 투자해서 좀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네. 네.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코인이고, 어쨌든 두 개가 최근에 합병을 했잖아요. 네. 합병을 하면서 어쨌든 무언가 자꾸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엄청 많이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거의 95%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계속 지금 조금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그 생각보다 좀 많은 부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코인으로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앞으로 저는 지금 알트코인이 지금 누가 되던 간에 정말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과거 막 100배, 10배, 막 이렇게 20배 이렇게 가는 코인들은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최소한 두세 배 정도 되면은, 내가 산 가격에서 두 배 이상 되면은 항상 원금은 무조건 빼고 나머지 갖다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저는 지금 그 아까 몇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팔 거예요. 다 음. 팔고, 만약에 제가 아까 그 카이아 이번에 합친 거, 그거는 만약에 다 못 팔면 조금 남으면 걔는 끝까지 가져갈 건데, 나머지 코인들은 대부분 다 정리하지 않을까. 알트코인은 하락이 오더라도 그냥 뭐 마이너스라도 그냥 그때는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의외인 게 네, 김치코인이잖아요. 뭐 네, 네이버든 카카오든 그리고 네, 금융 당국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좀 주가도 지금 힘을 카카오는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주가도 이런 네. 상태에서 네카오 코인을 투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향수 때문인가요? 지난 시즌에 돈을 뭐 벌어준 향수 향수도 때문인가요?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CBDC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만간 CBDC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음, 그 체인 위에 하는 게 모나체인이랑 클레이튼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그냥 믿고 있고, 그냥 만약에 정말 잘 되면은 그래도 엄청난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CBDC 관련돼서도 좀 믿음이 있고, 그래도 좀 실수한 게 있고, 분명히 그쪽 코인들이 좀 많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알트코인 그나마 그래도 뭐라도 둘이 합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부분 알트코인들 중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코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몇 개.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잘하고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래도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절대 추천은 아니니까 네. 정말 안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옛날 코인이면 옛날 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상승을 못할 가능성도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코인이지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해 보셨으면은, 그냥 관심 있으면 그냥 한번 이런 코인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복권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돈 투자하진 마시고 뭐 한 10만 원? 요 정도 그쵸? 투자하셔서 잘 되면은 지금 아까 뭐 한 90%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90% 빠졌다는 얘기는 뭐 10배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안 오르고 이대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복권처럼 그냥 뭐 떨어지면 없는 돈 치자 하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큰 규모로 투자하는 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위험성은 있죠. 너무너무 크죠. 거의 복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진짜 정말. 네. 그러니까 복권이 복권 당첨될 당첨 확률이 없죠. 네. 그러니까 복권 당첨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고 기대 수익도 좀 더 낮고 이렇게 그냥 우리 긁는 복권 있잖아요. 그거 당첨 좀 웬만큼 잘 되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AI 쪽에 제가 네, 뭐 월드코인을 예전에 뭐 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어치 사놨었는데 그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뭐 얼마인지도 몰랐거든요. 최근에 네,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불대더라고, 1불. 네. 11불까지 갔던 월드코인이 1불대더라고요. 네,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AI 쪽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액씩 조금씩 물은 탔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아, 들면 물타기 하셨구나. 네, 조금, 그러니까 진짜 조금씩 탄 거예요.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조금씩 탄 거고, 그거는 네. 그냥 개수 늘리려고 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음.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먼저 그렇게 크게 추세적으로 계속 빠질지도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네. 알트코인이 좀 많이 컸는데, 예를 들면 옛날 코인들도 거의 상승장 때 항상 7, 80%씩은 빠지고 그다음에 막 10배, 20배 간 코인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뭐 지금 당장 지금 와서 팔기는 너무 늦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 이 코인들도 암물이 안 가더라도 비트코인 수익률 그것보다 살짝 위에 정도는 가니까 여기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마 상승장 오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슈를 한번 몰고 왔던 코인이 한 번 더 주목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트코인 장세를 봤을 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팔기보다는 뭐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샀다. 그러면은 단돈 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좀 물을 한번 타서 그냥 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무리해서 타시면 안 되고요. 정말 소액으로 조금 개수만 조금 늘린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고, 좀 어느 정도 왔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원금 근처까지 오면은 너무 리스크하다고 생각하거나 많이 투자됐다고 하시면 좀 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니다, 내가 정말 한번 끝까지 한번 상승장 끝날 때까지 한번 믿고 가보겠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이제 하락장이나 이런 거 접어들 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빼도 지금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필님 같은 경우는 비트랑 이더랑 네. 나머지 기타 알트들, 잡알트들 비중이 포트폴리오가 몇 대 몇 정도 이렇게 비중을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알트가 많이 빠져서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네, 비트이더가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고, 네,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자발트가 많이 빠져서 비중이 맞아요. 줄어든 거죠. 네, 그쵸. 저도 일단 좀 알트코인에서 손실 본 게 있죠. 물론 이제 뭐, 음, 비트 이더로, 아니, 비트코인으로 좀 상승한 것 같아 샀기 때문에, 뭐 원금까지 깨지진 않을 정도인데, 그래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6대 4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지금 한 7대 3? 8대 2까지는 안 가고, 한 7대 3에서 8대 2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필님은 앞으로 강한 상승장이 올 거라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계신 거는 아직도 유효한 거죠? 네, 근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엔킬리트의 정산이나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럼 현금 확보 해놨다가 8월 5일 같은 그런 급락장이 오면은 추가로 무언가 코인을 더 사실 계획인가요? 웬만하면 안 살 것 같은데 정말 어, 좀 너무 지나치게 패닉되고 다시 한번 진짜 상승할 거나 확신이 생기면 투자는 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그냥 다음 그 비트코인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 그때 됐을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미 저점에서 좀 많이 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해서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잘못 들어갔다가 상승이 안 오고 끝나면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을 다 잃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투자는 안 할 것 같고 그래도 막 정말로 크게 하락하면은 그래도 그 엑시트한 돈에서 한 그래도 2, 30%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그거는 상황 봐서 다음에 혹시 그때 상황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 계획은 일단은 현재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는 그런 코인도 있으신가요? 지금 계속 이제 그 아까 알트코인 조금씩 진짜 소액으로 물타는 거랑 네. 이번에 이더리움 조금 산 거 빼고는 앞으로 살 계획 없고요. 저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걸로만 운영을 할 거고 대세 하락장 오고 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투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매수는 다 끝나신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매수는 뭐 큰 돈에 대해서 매수는 진작에 끝나 있었고요. 그냥 음, 원래는 하락장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상승장 때 분할, 물론 이런 조정 기간 때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그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3만 달러, 막 정말 그렇게까지 간다. 그럼 그때 사야죠. 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원래는. 그때 한 4만 달러, 5만 달러부터 매수를 하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큰 돈을 매수한다? 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원래는 하락장 오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보통 매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크게 하락했을 때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도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음, 분할 그때 사기 시작해도 그게 이제 양전 플러스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미 여기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투자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현금을 좀 더 세이브하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은 다음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번 비트코인이 이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또 크게 상승하면 크게 빠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한데 제가 걱정되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안 사고 계시다가 상승장이 오면은 거의 꼭지에서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상승했을 때 배 아프거나 좀 못 볼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가 나중에 이제 만족할 만큼 투자는 하시되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호필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사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전재산 몰빵해서 사고 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부 비중만 또 사봐야 또 공부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조금 네. 정도 사는 건 괜찮은데 지금 몰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1억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다 올라타거나 그런 거는 좀 물리기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는 네, 호필님 책이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그 책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비트코인 투자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는데 그게 22년 말에 그리고 23년 초에 이때 산 게 지금 수익이 컸던 거지 결코 올해 투자한 게 돈 많이 번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와이프 계좌는 올해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작년 말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뭐 약간 플러스? 한 평단 한 7,800 정도 되거든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큰 돈 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이번 장이 뭐 끼케야 뭐 한 1년 남았지 않겠습니까? 한 1년 음. 동안은 좀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공감되는 말씀 해주셔서 아마 구독자분들 보시고 아차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여기 진심이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심이긴 하죠, 비트코인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한 100만 원 갖다 이제 투자하다가 돈 버니까 아, 이건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적금 해지하고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넣고 음, 알트코인이 안 되니까 더 위험한 ICO로 가고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엔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선물 투자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고 손실을 또 복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하락장 때는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뭘 해도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겨울이 왔는데 나는 거기서 나무에서 열매를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에 한번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는 게 정말 힘들고 그런 저희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책을 쓴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되시면 저희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게 좀 가끔씩 이제 저도 시원하게 아 비트코인 물론 알트코인들 막 100배씩 갑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죠.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도권 편입이 되고 나면은 진짜 제대로 된 알트코인들이 나올 거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뭐 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테슬라처럼 엄청 뭐 구글, 아마존처럼 엄청난 큰 기업들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 가서 알트코인에 조금 열심히 여러 군데 투자해 놓으면 그때 장기 투자해도 늦지 않거든요. 음, 하지만 지금 있는 코인들은 좀 약간 옛날로 따지면 지금 항상 전기차랑 이런 자동차 다니는데 마차에 투자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알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다음 사이클 정말 제도권에 편입돼 갖고 정말 뭐 미국의 스타트업이나 월가나 이런 데서 만든 코인들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듣고 투자자분들이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호필님 오늘 저랑 장시간 말씀 나누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끝으로 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뷰가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 봤었고, 제가 뭐가 잘못하고 있을까, 저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되새기면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이클대로 지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커다란 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계절 차트 기준으로 기존 사이클대로 가는 방향에 있대 이제 변수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아직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처음에 알트코인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외면하지 마시고 좀 더 그거를 바라보시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참고하셔서 다음에 제가 방송에 혹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웃으면서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슈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필님. 네, 감사합니다.